2학년 수능 국어 4번부터 9번 문제고 해결의 정립, 반정립, 종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증법이라는 거는 변증법은 어떤 논리를 철학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단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체계를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단계로 변증법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이 말하는 논리적인 구조래요.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은 당연 해겔의 겸용이 된다. 그러니까 해겔이 이 논증대로 어떤 자신의 그 철학적인 생각을 펼쳤나 봐.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자, 변증법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죠. 대등한 위상을 지닌, 대등한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범주, 그러니까 세 큰 종류,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래요. 병렬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쭉 나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도 되겠네요. 정립, 반정립, 종합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념으로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하는 개념이 아니야. 그것을 병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두 대립적인 범주가 일단 존재를 한대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로 이루어가는 수렴은 뭔가를 끌어들이는 거죠.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로 한대요. 하향이 아닙니다. 상향이라고 말한 것은 뭔가를 받아들여서 더 높은 단계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서 높은 단계로 가는 구조적 특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이거 정리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그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그 사람이 미니진이라고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 여잔데, 근데 그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자신이 어떤 걸그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컨셉을 정할 때 이게 뭔가 이런 이미지는 사실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뻔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 해겔이 말하는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게 선생님이 그냥 아주 간단한 예시인 거예요. 예시니까 적용하진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얘를 데뷔를 시키고 싶어. 처음에는 소녀 같은 이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집 준비할 때는요, 이거와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소녀로 데뷔를 시키다가 그 다음에 2집 때는요, 완전히 정반대. 이런 걸그룹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보이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완전히 정반대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가냐,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3단계 정도가 되면 이 정체성이 만들어져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소녀적인 이미지와 보이시적인 이미지가 잘 어울려져 가지고 그들의 그 걸그룹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정체성. 근데 이것이 이 해겔의 이 범증법적인 논리에 따르자면요, 이 정립과 반정립, 얘네들이 어떤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대립적인 관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화로운 뭐를 이뤄요?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통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참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즐겁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 되겠다 하는데, 굉장히 프로듀싱하고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만의 철학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겔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정반대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 상태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 통일 상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하향돼서 뭔가가 삭제돼서 뼈만 남아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각각의 특징이 합쳐지고 그것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해겔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섰대. 이 변증법을 일단 방식을 넘어섰고 논증 대상이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으로도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방법론 쪽인 게 아니라 그냥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무언가를 다 말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야. 존재라는 거야. 즉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쵸? 우리가 이념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얘기하죠. 이념과 이념이 시공간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 때문에 자, 이념이라는 것도요. 어쨌든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것도 일종의 변증법이라는 거야. 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그러니까 이념과 현실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룬대요.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도 바로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한대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이걸 좀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념이라는 건 이 세계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 질서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본주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변증법적인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처음엔 어떻죠? 이 자본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어떤 자신이 경쟁으로 정당한 뭘 하는 거죠? 소득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와 이제 대립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자, 무한 경쟁에 이루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처럼, 그죠?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한 명이 독차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이제 방향성이 이제 가는 거야. 종합의 단계로. 어떻게 가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 장점들을 살려. 아, 이 자본주의라는 건 경쟁과 어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경쟁은 나쁘지 않다. 예. 그죠? 요렇게 어떻게 보면 승화라고 하면 그렇고요. 상향성, 수렴을 해서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 반, 합의 구조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와 잠깐만 선생님 지울게 이것 좀. 자본주의의 반대로 나왔던 게 바로 무엇이지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세 번째 거는 퀘스천 마크긴 해. 진행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능력, 무한 경쟁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가 나옵니까? 공산주의가 나오죠?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체 공동의 분배,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능력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개별성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자본주의 문제와 공산주의 문제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 각각의 장점도 알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지금 이념의 체계로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단계를 가졌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변증법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정, 반, 합의 원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그냥 하나의 자본주의 같은 개념조차도요. 모든 건 세상에 다 절대 진리라는 건 없잖아. 물론 있기는 해요. 절대 진리가 있긴 있어. 뭐야?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진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개념적인 거나 이념적인 거는 절대가 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어. 정, 반, 합. 이렇게. 정, 반, 합.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어떤 아이돌의 이미지적인 것도 정반 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런 이념적인 개념도 정반합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선생님 지울게요. 나만 재밌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선생님 이거 영상 두 번째 찍는 거거든. 앞에 설명을 한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겔은 생각을 하였다.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정반합의 개념, 즉 변증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변증법이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고정된 어떤 체계, 원리를 밝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단. 해겔은 미학도.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미학이라는 게 뭘까? 미학이라는 거 한번 생각. 자, 그래서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하였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지. 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미학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래. 자연이나 그다음에 인생, 뭐 예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 그러니까 그 구조를 따지는 학문.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게 아름다움은 되게 포괄적이란 말이야. 뭐 예술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기로는 선생님이 미학과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대 미학과잖아. 이 서울대 미학과 아마 나온 사람이 그 누굴걸? 그 방시혁 혹시 아니? 그 있잖아, 방탄소년단 만든 사람. 민진 갑자기 아이돌 얘기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해겔은 미학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또 왜 했냐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관을 넓게 보고 이 세상을 조금 다양한 관점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 그리고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 시험 기간에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하였대.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반합의 구성으로 얘기하고 싶었나 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겔이 말하는 미학, 아름다움을 찾는 방식이야. 그아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그쵸? 대부분 뭐 미학하면 떠오르는 게 그림이나 뭐 요런 예술 같은 거잖아요.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대요. 절대 정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그냥 우리가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남아있는 그 영역, 그 정신 영역을 절대 정신이라고 한대요. 뭐 종교인의 절대 정신은 뭐 기독교면 하나님께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종교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불교로 본다면 인간은 무소유를 갖고 해탈의 경지를 오르는 거, 이게 절대 정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념이나 생각을 나의 정신 영역에 넣는 것, 이것이 절대 정신이에요. 근데 예술을 해겔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요. 아,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은 사실 같은 절대 진리를 동일한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다만 인식의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별이 된대요. 일단 같은 건 뭐냐면 절대 진리를 생각을 한대요.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다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이념은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 절대적 진리로 가는 이 형식적인 방향에 따라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절대적 진리는 동일하지만 형식에 따라 그 인식을 하는 것, 즉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 형식에 따라 구분을 한대요. 분명히 다를 거겠죠? 뭐 예술, 종교, 철학은 당연히 예술은 뭐 피아노면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림이면 그림으로 느껴질 것이고 뭔가를 보고 내가 뜯고 보고 맛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 종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이고 철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 그렇게 차이를 구별한대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아, 대응한다는 거는 기본 원리가 아니라 각각 절대정신 요거 대응, 요거 대응, 요거 대응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다 절대정신이 본질이 맞지만 아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대응하는 관계다. 이 중에 첫 번째,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래요. 감각적으로 지성한대요. 뭐가요? 직관이요. 감각적으로.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보고,
눈 보고죠. 뭐 맛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거 다. 그죠? 표상은 그러면 무엇이냐? 표상은요, 물질적 대상의 유무, 있고 없고와 관련 무관하게 지금 내 앞에 없어. 하지만 저 내 면에 있는 것을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앞에 있지는 않아. 근데 내 앞에서 만질 수도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 예전에 그녀와 함께 했던 추억이 막 떠올라.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표상은. 알겠죠? 그 다음 사유는, 잠깐만, 아까 직관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유입니다. 사유라는 게 뭐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어떤 언어적인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자, 이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그죠? 그 다음에 표상하는 절대정신, 그리고 어떤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구별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절대정신은 세 형태에 따라, 이렇게 세 형태에 따라 어떻게 된다?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응한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이 된대요. 직관은 일단 보고 뜯고 맛봐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내가 먹으려고 해도 앞에 있어야 되고, 냄새 맡으려고 해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보려고 해도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성이 중요하고, 반면에 표상이라는 것은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내 앞에 없어도 돼.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어떤 표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표상의 내면성. 자, 결국에는 이 직관의 내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바로 합쳐지는 거. 어디로 가죠? 사유의 종합이 돼버린대요. 사유라는 게 사실 그 무슨 뜻일까? 사유하다 할 때 그 사유가 뭘까요? 사유하다. 자, 이 사유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뭐 한번 써본다면, 이 사유라는 뜻은요, 어떤 걸 갖는다라기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대상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다. 대상은 생각. 두 번째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 이것을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이해가 씁니까? 예. 사유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이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성적인 좀 생각에 가깝다. 뭔가 체계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근데요, 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바로 이 사유에 합쳐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예술은 객관성, 그리고 종교의 주관성은 바로 철학에서 종합이 된대요. 자, 예술의 객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저 색깔 빨간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주관성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굉장히 내재되어 있잖아.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합쳐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철학에서 종합이 된대요. 그럼 느낌이 오지 않니? 자, 예술의 객관성, 잠깐만요. 난 느낌이 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반. 종교의 주관성은 반에는 합의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아까 형식 간의 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죠? 뭐예요? 직관. 이거 지워야 되겠다, 선생님이. 직관이란 뭐죠? 그 다음 뭐예요? 표상. 직관, 내가 보고 직접 본 거, 감각에 이어서 직관. 그 다음 뭐예요? 저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직관적인 게 마음의 내면이 이렇게 돼버리면 떠오르는 거, 표상.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는 거 뭐죠? 뭡니까? 네, 사유. 네. 이게 형식상의 차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정반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네.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한대요. 해겔에서의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진리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이런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게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예술에서는 그것으로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한대요. 그래서 이 세 형태 간의 단계적 등급이 매겨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단계적 등급이라는 것은 좀 더 가벼운 거에서 깊은 쪽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아니면 이게 순서일 수도 있어. 첫 번째, 예술은 초보의 단계. 이제 처음 초보에서 좀 더 아주 깊은 절대 정신이 완숙된 그 단계를 가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예술이래요. 예술은 초보의 단계고 저는 읽을게. 종교는 성장의 단계래요. 종교는 성장의 단계구나. 그리고 세 번째, 철학은 완숙의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처음에는 철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가겠네요.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의 최고는 바로 지성이 의거하는 것 무엇이다? 철학이다. 해겔이 철학자잖아요. 예.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이 아니야 철학이 지금 완성된 어떤 절대 정신인데 아니야 예술이 먼저라고 시작도 예술이 먼저 했으니까 예술이 절대가 돼야 돼. 얘가 더 중요해 라고 만약에 규정을 지는다면 그거는 머나먼 과거, 그러니까 원시시대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뭐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했을까?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했겠냐고. 아닐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가장 뭔가를 이렇게 접하고 생각을 할 때 기본이 그거였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소를 봤어. 이 소를 봤어. 저게 소구나. 그리고 소를 그렸어. 예술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갑니다. 이제 표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한층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야. 종교. 어떻게? 이 소를 가지고 소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소가 있을 농사를 짓네? 소를 신성해 하는 거야. 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사는 게 소가 꼭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언가의 절대자가 있거나 또는 어때요? 그럼 절대자가 없다면 우리는 왜 사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뭐죠? 종교에서 처음에 예술에서 시작하여 종교를 시작하여 철학으로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변하겠다. 그럼 지울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고유한 본질적인 변증법적인 매력은 사실은 이게 있죠.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반적으로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립각이 항상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립적이야. 근데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치우쳐도 안 된대. 두 범주의 고유한 뭐가 필요하대요?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이 돼도 안 된대. 그런데 웃긴 게 중화가 돼도 안 된대. 중화라는 거는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야. 섞이는 거야. 그러려면 어느 한 기능이 약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탕을 그냥 먹는 거하고 설탕하고 물을 합쳐서 먹으면 어떤 게 더 단맛이 덜 느껴지겠니? 설탕물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그죠?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일단 배고프다. 그래서 섞여서 나타나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 각각의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그대로 섞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합은 양자라는 것은 바로 뭐죠? 아까 직관하고 표상이야.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질적으로 고양된 높은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하죠. 소멸돼도 안 되고요. 중화돼도 안 돼. 어느 한쪽이 뭔가가 조금 옅어져도 안 돼. 둘의 본질적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높은 대상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설명인 거죠. 뭐예요? 아직도 우리 안 끝났어. 정, 반, 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왜냐면 왜 탁월해? 어느 하나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잖아.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야. 하는 것. 자,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하고 이게 질문을 하고 있어. 아니 해겔이 네가 말했잖아. 이 변증법 정반합. 이거 얼마나 좋아. 각각 대립적인 게 자기의 고유 성질을 서로 유기 조화를 해가지고 더 높은 경주로 끌어올리는 거 네가 말한 거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글쓴이는 근데 기획 아니었어?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야? 왜 그러냐면 해겔이 조금 다른 방향 뭔가로 갔나 봐.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 문제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뭐 해겔이 되게 괜찮고 걔 변증법 잘 쓰고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미학에 관한 그러니까 해겔이 이 예술이나 이런 아름다움에 관한 변증법적인 방법이에요.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아니래요. 미학만큼은 해겔이 말하는 방식이 조금 아닐 수도 있대요. 왜 그런가 보자.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을 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얘를 아까 정반합이라 했는데 그렇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이 변증법의 기본 개념은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 반, 그리고 종합을 하는 거죠. 각각 고유 성질을 살리고 해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해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해겔은 아까 미학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얘기했어. 뭐냐? 정반합이라는 기본 절대 진리는 비슷하지만 그것에 대한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직관, 표상,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 역시도 아니야. 예술은 제일 꾸진 건 아니고 예술은 제일 초보 단계야. 그 다음에 종교고 철학이 제일 으뜸이야. 이런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적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이기는 해. 그치? 정반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실제적 내용을 본다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에서는 외면성이 점점 지워진대요. 외면성,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뭔가 표시가 되는 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된대요? 내면은 사라지게 되고 내면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점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미술이라면 좀 더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것이 주관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종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글쓴이는 이게 문제라고 놓고 보는 걸까? 왜냐면 이게 객관성에서 주관적인 것, 즉 사유로 가고 그게 철학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외면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철학의 사상은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점점 주관적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적인 거를 공유하기가 쉽지도 않고 뭐라고 딱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까지 놓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해겔은 그 미학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한 거잖아. 미학을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 예술 뭐 우리 주변을 관찰하고 뭐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아름다움이 너무 주관적이다 라고 국한이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주관으로 철학으로 너무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도통 어렵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은 무엇보다 감각적 지상인데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모가 되는 거야. 그냥 주관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외면성이 사라진, 예술은 사실 객관적인 외면성이 맞죠. 직관에 의한, 그러니까 보고 듣고 감동하고. 근데 그게 마지막에 종합으로 가면 그냥 저 밑에 감정도 아닌 것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도 안 되게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 해결의 변증법은 말 돼. 모든 이념이 다 대립하는 거 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만큼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너무 예술의 외면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그 철학적인 그 본질적인 거, 사유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증법에서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했었잖아요, 얘들아. 직관, 표상, 그 다음에 사유로 가고 또 하나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갔잖아. 이 철학에서만큼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앞전번에 뭐 했어? 사유라는 것은 정반합에서 사유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매기체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 사유라는 것이 내면화시킨다면. 그렇게 따지면 역시 이 미학에서의 변증법적인 것도 철학도 너무 주관성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얘를 재객관화해서 좀 더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우리가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절대 정신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예술은 철학 이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만 설명이 되지 않던가? 그거는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예술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모더니즘의 사조다. 뭐 이거는 추상화적인 것이다. 뭐 그죠? 네. 이건 낭만파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변증법적인 사유, 즉 어떤 개념을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을 미학에서의 철학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문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이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한번 다시 읽어보고 내용 정리를 해본 다음에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